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검찰 과거사의 정례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 착수 필요성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오늘 표적감사와 채용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채용특혜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회는 오늘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다주택 소유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추가 대북 제재 철회를 공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의 트윗이 향후 대외적 조치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압박 정책을 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사이의 공모 혐의를 조사한 미국 뮬러 특검팀이 공모 사실을 찾지 못하고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과에 대해 완전한 면죄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영서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한밤중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다 출국이 금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정리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재개됐습니다. 지난 22일 한밤중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긴급 출국 금지를 내리면서 신병 조치를 포함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했던 만큼 도주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상황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출국 금지도 가능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6년 전 수사팀이 김학의 별장 사건의 첩보를 확인하자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부담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또 전화 이후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차관은 사임했지만 수사국장 등 경찰청 수사 지휘 계통은 줄줄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신호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외압과 관련한 수사가 과거 정권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야 4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으로 수사 외압 의혹이 황 대표와 곽 의원에게까지 향한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무슨 이유로 김학의 사건을 덮기 위해 힘을 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법무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실세 중에서도 실세였던 황 대표가 사건의 전말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박 전 대통령의 옆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제1야당을 탄압하는 망언과 음해가 도를 넘었다며 실체 없는 거짓 선동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청와대 개입 여부를 가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여러 임원의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감사는 유독 사표 제출을 거부한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당시에 뭐 장관님 지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직접 작성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임원 공모 과정에선 면접 전 특정 후보자에게 일종의 모범 답안을 보낸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 특혜 받았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특혜 있으셨던 거 맞습니까? 이른바 채용 특혜 의혹으로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앞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현 정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적 감사도 계속 진행되는데 전혀 지시하시는 이런 상황 없으세요? 검찰은 채용 특혜 의혹의 경우 김 전 장관을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혜를 주도한 인물은 따로 있다는 의미로 청와대 개인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전 열립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 속도 역시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줄줄이 열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국정 수행의 적임자라며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야당은 도덕성과 전문성 등의 결격 사유가 많다며 깐깐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청문회 포문을 여는 국토교통부 최종호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일은 통일부 김현철,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해양수산부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는 행정안전부 진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만찬에 배석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1박 2일 하노이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교 만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등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한 자리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함께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북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이 논의를 해칠 것을 우려해 당국자들이 참석을 막은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관리 2명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매파 참모들이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역사적 합의라는 큰 외교적 업적을 약화하려는 것을 단호히 막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모진들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종 결정자이고 역사적 합의 도출을 열망하고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보여주려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등 외부 인사들에게 자신은 협상을 타결할 수 있고 김 위원장도 결국 요구사항에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왔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협상 파기와 도발 재개 가능성 엄포에도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만에 내놓은 것은 대북 추가 제재 철회라는 유화 손짓. 김 위원장과 좋은 협력 관계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낸 건데 변함없는 비핵화 협상 톱다운 해결 의지에 김 위원장이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추가 제재 철회를 공언한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도 잇따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마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 시간 24일 M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윗 파문은 향후 대외적 조치들에 대한 국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의 제재 발표와 대통령의 트윗 사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방식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 뮬러 특검팀이 공모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 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 모두를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써 22개월간에 걸친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차기 대선 전국에서 그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마녀 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임이 입증됐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재선 도전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was no collusion with Russia. There was no obstruction and none whatsoever. And it was a complete and total exoneration.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열린 태국 총선의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예상을 깨고 현 집권 군부의 승리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민심이 민주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하원 의원 500명을 뽑는 총선. 개표 90%가 넘어서면서 군부 정권을 지지하는 팔랑바라 차라당의 승리가 확실해졌습니다. 탁신 친나와 전 총리를 지지하는 푸어타이당보다 50만 표 정도를 더 얻었습니다. 2001년 이래 푸어타이당의 전승 기록과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는 이변입니다. 이로써 5년 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이 제1당 등극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군부 정권이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싸움의 룰을 바꾼 것이 이번 총선에 작용했습니다. 탁신계가 정권을 다시 잡으면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또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 군주제 전환 이후에 19차례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은 퓨처 포워드당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 6% 정도를 무효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서 각 정당은 부정개표 또는 부실개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탁신계 푸어타이당의 반발이 큽니다. 2006년 쿠데타로 실각한 뒤에 외국으로 도피한 탁신 전 총리는 푸어타이당을 통한 원격 정치로 태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누그러져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낮부터는 따뜻해진다고 해도 이 출근길 날씨는 아직 쌀쌀하죠? 네, 출근길까지는 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8도로 쌀쌀한 공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올라서 10도 이상 껑충 기온이 오르겠고요.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황사용 마스크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도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꽃샘추위 없이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모레에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기가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산행에 나서는 분들 많은데요. 우선 안전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등산길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1시쯤 강화도 고려산 36살 A씨가 산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조대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은 물론 호흡과 맥박이 없었습니다. A씨는 구조 헬기로 대형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평소 비만 증세가 있던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산을 오르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 삼성산에선 46살 등산객 B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국기봉 부근이었는데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19 구조대는 B씨를 응급처치한 뒤 구조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불길을 거의 잡았는데도 건물 안쪽에서 여전히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안은 대부분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전북 부안군 개화면의 한 미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1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소방서 추산 6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나 주방으로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인천 운서동에 있는 한 특급 호텔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59살 박모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호텔 투숙객과 직원 등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건물 3층 여성 건식 사우나에서 시작됐으며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제의 병원장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사장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정식 입건됐습니다. 사흘간 증거 제출을 놓고 이어진 신경전 끝에 경찰이 내사에서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결과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장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서 밤샘 대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기싸움은 경찰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부진 사장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영장은 어떤 혐의인가요? 자료가 삭제돼서 포렌식 오래 걸렸나요? 경찰은 8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컴퓨터에 남겨진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의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사례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 기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프로포폴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간호조무사의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분석 결과에 따라 이부진 사장의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병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승리 씨 등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이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로부터 K-팝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김경정으로부터 이메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김경정은 이메일 조사에서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경정은 연예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KT 황창규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들을 이른바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종의 로비였다는 건데 공개된 명단에는 KT 티켓 채용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관계자 3명과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KT의 이른바 경영 고문 명단입니다. 정치권 인사 6명을 포함해 퇴역장성 1명, 퇴직경찰 2명,
고위공무원 출신 3명 등 모두 14명에 달합니다. 매달 자문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여만 원까지 받아갔는데 지난 2014년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뒤 이들에게 지급한 자문료 총액만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홍문종 의원의 정책특보와 재보궐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 등을 지낸 측근 3명과 17대 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을 했던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도 있습니다. 경영 고문들이 집중적으로 위촉됐던 2015년 전후는 SK 브로드밴드, CJ 헬로비전 합병과 황 회장 국정감사 출석 같은 KT의 민감한 현안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철희 의원 측은 황 회장이 회사 돈으로 정치권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문정 의원 측은 경영고문 위촉과 홍 의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고 박성범 전 의원도 KT 측 요청으로 경영 자문을 해준 적은 있지만 로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KT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검찰은 황 회장을 포함해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과 홍문정 의원 보좌진 등의 KT 티켓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회사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 자문료를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그게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이 고발 조치를 하든지. 이 의원의 폭로에 대해 KT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경호원이 총기를 노출하고 활동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역대 정부 모두 똑같이 해온 당연한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화면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파를 등지고 서 있는 이 사람, 품 안에 기관 단총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현장에서 목격된 경호원인데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민생 시찰 현장에서 무기를 노출한 건 경호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장테러 상황이 아닌 한 총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신속히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시장 방문은 출입자 검색이 불가능하고 무슨 상황이 발생한지 모른다며 고도의 경계 태세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호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함께 보호하고 있는 거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3주 연속 내리막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3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2.2% 오른 47.1%를 기록했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대답은 2.5% 떨어진 47.2%로 긍정 부정 평가 차이가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 특권층 성비위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고용 개선 매진 지시 등이 나오면서 나흘 연속 올랐지만 인도네시아 외교 결례 공세와 서해 수호의 날 불참 등의 소식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3%포인트 오른 38.9%로 4주 만에 반등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0.4%포인트 떨어진 31.3%로 5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7%대를 회복했고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떨어진 5.1% 지지도로 6.13 지방선거 패배 직후였던 지난해 6월 3주차의 창당 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를 사업자와 정부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해서 일어난 인재로 드러났죠. 특히 포항 지열발전소가 국제적인 실험장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을 덮친 강진. 문제가 된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컨소시엄은
지진이 발생할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하 5km 내외의 지열로 증기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규모 1.9 이하인 작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지진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작은 지진이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을 활성화했고 이후 본 지진을 촉발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침과 규정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업 주관사가 지진 규모별로 물 주입 감소와 중단, 배수 등의 조치를 담은 위험관리 방안을 만들었지만 이 역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컨소시엄이 지난 2017년 4월 15일 물 주입 이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포항 지열발전소가 국제 실험장으로 활용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EU 연구팀이 지난 2017년 8월 기존보다 물 주입 주기를 빠르게 하는 방식의 실험을 처음으로 포항에서 진행했는데 이때도 규모 1.9 이하의 지진이 5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실험이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인원도 많고 책임을 따지기도 쉽지 않아서 실제 배상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포항 지진 원인이 밝혀지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겠다는 겁니다. 저도 집이 형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재산 피해나 정신적으로 피해적으로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오래 또 어려운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열발전업체 등이 소송의 대상, 즉 피고가 되는데 정부조사연구단이 촉발 지진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의 책임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또 지열발전업체 넥스지오는 법정 관리 상태로 파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이제 법리 다툼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 비율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액을 따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 다시 말해 포항 시민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 피해에 따른 배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의 재산 피해를 어떻게 따질지 가늠할 수 없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정신적 손해를 청구했고요. 재산상 손해 중에서 수리비라든가 재산상 가액 하락분 이 부분 포함해서 청구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구분도 애매한 문제입니다. 포항 시민이 피해자로 거론되지만 주변 지역 주민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수능 연기로 피해를 본 수험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노년층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은 피해를 보고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송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 보상 방법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개인 소송을 통하든지 어떤 것은 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시민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례없는 피해를 남긴 포항 지진. 원인이 가려지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지만 어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일 포항 6거리에서 범시민 걸기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걸기대회를 열어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시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 지역의 재건 수준의 특별 재생산업에 나서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대위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라 포항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한 노숙인 쉼터에서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입소자 수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법인카드로 원장 승용차 기름을 넣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이 쉼터에선 5년 전에도 비리 의혹이 일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의 밥값까지 가로챈 쉼터 원장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의 대표적인 노숙인 자활시설인 양평쉼터는 경찰 수사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원장이 이른바 카드깡을 이용해 서울시의 급식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운영 법인이 바뀌고 박모 원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쉼터 내부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5년 만에 다시 비리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선 입소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2,3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입소자는 모두 7명, 이 가운데 2명은 807일, 길게는 2년 넘게 명단에 올라 있었지만 실제 노숙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 7명 정도인데 이분들은 실제 노숙인이 아닙니다. 시설의 이제 공사와 관련된 업자들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다 허위로 확인이 됐고 2014년 새로 부임한 원장이 4년 동안 법인카드로 개인 차량에 기름 700만 원어치를 넣고 받을 수 없는 초과 근무 수당 500만 원을 받아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승진을 시켜주는 대가로 직원에게서 14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돌려진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시는 건물 공사비와 자판기 수익금, 식자재 업체와의 급식비 거래 과정에서도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쉼터는 허위 입소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웃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매년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그냥 축구 잘하시는 분들 그냥 입소해서 같이 축구를 했었고 생활을 안 했던 부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를 리베이트를 해서 업체에도 줬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2017년엔 노숙인 우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을 받기도 했던 서울시립 양평쉼터.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숙자 쉼터가 국민의 세금을 빼돌린 수단으로 악용된 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노숙인의 존중받는 삶,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했던 양평 노숙인 쉼터 전 원장이 여직원들에게는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결과 양평 쉼터 방 전 원장은 2017년 초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왜 임신을 안 하냐며 남편과의 관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다른 회식 자리에서도 임신 문제로 술을 못 마시겠다는 여직원에게 임신이 뭐가 어려워서 병원까지 가느냐고 면박을 줬고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는 욕설까지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방 원장은 성희롱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된다는 점을 들어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4.3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 후보로 나설 범여권 단일화 후보가 오늘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전화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내일부터 인쇄하는 투표용지에는 후보 이름이 빠질 예정입니다. 다주택 소유로 논란이 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과 경기도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 2채와 세종시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에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입니다.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하이난섬 충하이시 보아오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인 이낙연 총리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하고 리 총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스킵 김민지가 이끄는 리틀 팀킴이 덴마크에서 끝난 세계선수권 3, 4위 결정전에서 일본을 7대5로 꺾고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리틀 팀킴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9년생 친구 사이로 지난해 8월 대표 선발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인 팀킴을 꺾고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기간 내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전문가들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 여성 9,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혼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비율은 1998년 이전 결혼한 부모 세대 여성은 16%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결혼한 청년 세대는 50%가 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본인이나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비율이 절반을 넘은 겁니다. 대출 액수도 청년 세대로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1억 원 이상 대출받은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청년 세대는 38%에 육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비용이 부담됐다는 비율이 부모 세대 여성은 39%였지만 청년 세대는 54%가 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 비용은 신혼 초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줘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연구팀은 진단했습니다. 출산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았더니 삶이 불안하고 또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포착을 하고 연구팀은 주거비용 부담이 최근 20년 새 크게 높아져 청년 세대의 근로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소비자들은 커피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과 커피 전문점 1,000곳을 조사한 결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커피가 비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는 85.4%, 개인 운영 전문점은 4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아메리카노 커피 가격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경우 2,900원이며 개인 커피 전문점은 2,500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자동차 보험에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의 유상 운송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사가 면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만 있으면 되지만 이 보험 가입자가 유상 운송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보장하진 않아서 보험 공백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보험사가 자살과 같은 고의 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50대 박모 씨의 유족이 낸 조정 신청에 대해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박 씨 집에서 발견된 연소물을 번개탕으로 발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자살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후에 출산과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무료 국가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무에게는 물론 3D 프린팅이나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3D 프린팅 수업이 한창인 이곳은 수강생이 모두 주부들입니다. 17년차 주부 김경희 씨도 그중 한 사람. 결혼 전 설계회사에 다녔던 김 씨는 출산 뒤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지냈습니다. 다시 일하려고 해도 재취업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망 직종 수업도 무료로 받고 수료 후엔 방과 후 강사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제 흥미를 찾아서 흥미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요. 박서희 씨는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공계라도 취업 절벽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 때도 다뤄보기 힘들었던 고가의 장비로 의약품 성분 분석 수업을 받으며 제약회사 쪽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약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약을 만들고 싶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거든요. 경력 단절 여성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국가 직업교육 훈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740여 개의 직업교육을 무료로 시행하는 건데 올해부터는 사무관리나 회계 등 일반 과정이 축소되고 4차 산업, 고부가가치 과정이 확대됐습니다. 10년째 하는데도 아직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좋아서 지난해 수료생 14,000여 명 가운데 1,8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과정에 따라 하루 4시간에서 8시간씩 최대 360시간까지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수강생들은 교육비 전액과 교통비를 지원받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은 월 30만 원씩 최대 90만 원의 수당도 받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새로 일하기 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기대와 걱정을 함께 받았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이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군부대가 모여있는 조용했던 전방 지역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물론 과제도 많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포병연대 병사식당. 삼겹살 굽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부대 주변 상인들이 직접 찾아와 병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손수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삼겹살 이렇게 그냥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어서. 군 장병들은 상인들에게 이웃이자 가장 큰 고객입니다. 군인들한테 이제 절대 서비스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오시면 가족같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전부 다. 병사들이 평일에 일과를 마친 뒤 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병영 부근 상권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카페나 PC방 같은 업종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군 장병에게 물건값을 깎아주거나 병사를 부대까지 태워주는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역시 부근에 군부대가 밀집한 마을. 이곳도 외출 병사는 늘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렵습니다. 도심과 거리가 먼 최전방 지역의 경우 부대 복귀 시간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에 나오는 장병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100m 조금 넘는 거리에 편의점은 2곳, 통닭집은 5곳, 병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PC방은 단 1곳뿐입니다. 외출이 허락된 4시간으로는 멀리 도심까지 갈 수 없는데 여기선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 가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PC방, 대부분이 PC방. 여기 동네 PC방 치킨 이런 거 먹다 오는 거죠? 네. 병사들에게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주변 상권에는 활력을 주기 위해 시행된 외출제도. 준비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항암 기능을 갖추고 파킨슨병도 완화해주는 미생물이 개발됐습니다. 기능성 식품이나 치료제 개발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정 미생물이 파킨슨 증상을 완화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왼쪽부터 증상 쥐와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치료제를 함께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만 먹인 쥐, 파킨슨병 유발 물질과 기능성 미생물을 함께 먹인 쥐 등 4마리의 운동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파킨슨병 유도 물질만 먹인 쥐는 운동 시작 몇 분 만에 실험 기구에서 떨어졌습니다. 파킨슨 유도 물질에 김치 미생물을 먹인 쥐는 한참 뒤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김치에서 추출한 기능성 미생물이 파킨슨병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치 연구소가 파킨슨병의 운동 능력을 높이는 미생물 2종과 항암 효과가 큰 미생물 3종, 몸의 틀을 잘 자라게 하는 양모 기능성 미생물 1종 등 모두 6종의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김치연구소는 국내 한 바이오 벤처 기업에 56억 원의 이진료를 받고 기술을 넘겨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에 대한 각종 효능이 입증되면서 기능성 미생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분야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 미생물 치료제 시장은 수년 내 수십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를 중심으로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해 면역 항암제 개발을 시도하는 등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기능성 미생물의 작용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혀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2017년 이 연구소는 아토피 개선 기능성 미생물을 개발해 기술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많은 청년들은 열악한 교육과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도움으로 이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꿈을 쫓는 청년들을 이경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목재를 고르고 모난 곳이 없도록 정성스레 다듬어 도마를 만듭니다. 올해로 18살이 된 인도네시아 청년 리즈키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가구 공장의 목수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악기를 연주하며 구걸하는 거리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방황하던 그의 삶을 바꾼 건 코이카가 지원하는 드림센터에서 받은 직업교육이었습니다. Rencana saya ke depannya ingin mempunyai keahlian seperti Mr. Son. Yang kedua, saya ingin sekolahin adik saya. 또 다른 인도네시아 청년 나즈리. 시골에서 수도 자카르타로 올라와 구직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이카의 도움으로 컴퓨터 심화 교육을 받은 뒤 한인마트에서 번듯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업가를 목표로 최근에는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Berputus asa dengan apa yang kalian milikin sekarang ini, bahwasanya Tuhan itu Maha Adil, Tuhan itu sayang kepada kita. 지난 1999년 독립 이후 사회적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 동티모르에서도 교육은 희망입니다. 의무교육의 개념조차 없는 곳.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Nabe hawatene katakihane iha língua nebe liang Coreia e especial bahau tamane durante hautuiro na cursos e hamus iha mehiatu continue hamni escola. 코이카는 오는 2022년까지 1,400억 원 수준이던 해외 지원 사업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교육 지원 사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We will step up our efforts to educate the talented youth who will play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We will make a substantial investment for higher education. 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던 동남아 국가의 청년들. 이제 더 큰 꿈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큰 혼선을 빚으면서 영국 강요들이 테리사 메이 총리의 사퇴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더 선데이 타임스는 내각 강요들이 전화통화로 메이 총리를 축출하는 쿠데타 방안을 논의했다며 강요 11명이 이런 움직임을 확인해줬다고 전했습니다. 공영 BBC 방송은 보수당 지도부 등을 인용해서 강요들이 현지 시각 25일 내각회의에서 메이 총리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탈리아에 이어서 현지 시각 24일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곧바로 모나코 공국을 방문해서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과 부인 샬린 공주를 만났습니다. 시 주석은 저녁에는 보로쉬 르메르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탈리아는 시진핑 주석에게 황제의 버금가는 극진한 예우를 해 관심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시 주석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을 사진과 함께 일제히 일면에 싣고 후속면에도 국빈 만찬 등 시 주석의 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신문들은 시 주석이 기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대통령궁에 도착하는 모습과 화려한 대통령궁 연회장에서 만찬하는 모습 등도 사진으로 소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유통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안 고쳐도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건데 소비자 단체에서는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일본 긴기대 연구팀이 만들어낸 신품종 참돔입니다. 보통의 참돔보다 1.2배 정도 큽니다. 右側が普通のマダイで、で左側のマダイが、我々が新しい技術を使って筋肉量を増やしたマダイです。 참돔 유전자 가운데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콕 집어 찾아낸 뒤 이를 제거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자 편집으로 불리는 최신 유전자 조작 기술이 사용된 겁니다. 개체 하나의 유전자 가운데 일부를 제거하거나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2개 이상 개체의 유전자를 조합하는 유전자 재조합과는 다릅니다. 수확량이 많은 벼와 영양가가 풍부한 토마토도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미 개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독성과 발암성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없이도 서류만 제출하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農林水産省といたしましては引き続きこの検討状況を注視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나의 개체 안에서만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라 비교적 안전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또 유전자 편집이 활용된 식품 유통이 활발해지면 신품종 개량에 속도가 붙고 농수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食品っていうのは毎日私たちが食べるものですから、そこに何が起きる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大変不安ですよね. 일본 정부는 유전자 조작 식품 표기를 의무화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시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지난 23일 무장기한들의 총격 등으로 플라니족 주민 130여 명이 살해됐다고 현지 지방정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측은 명백한 인종청소 범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파견팀이 주민 학살 등 폭력 중단을 중재하기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네, 주말 사이 말썽이던 꽃샘추위가 누그러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봄 기온이 더욱더 완연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8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5도가량이 높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공기가 더 따뜻해지겠고요. 예년 수준도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포근해진 날씨 속에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도 한때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는 없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강원 산간 쪽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 높습니다. 서울 기온 3.8도, 대구는 1.2도인데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청주와 안동, 대전 15도, 대구 16도, 강릉 18도, 제주도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중서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지역에도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3부가 이어집니다.